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병 왜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또 어떤 주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정상인과 당뇨병의 혈당 추이가 이렇게 달라요. 정상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좀 공복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금세 저혈당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돼요. 예. 하지만 이제 당뇨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복당이 높으면서 식후에 더 많이 올라가고 또 다시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과 당뇨병의 혈당 추이는 왜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당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우리가 위장관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또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를 하게 돼요. 이 인슐린이라는 게 우리 몸의 말초 조직, 즉 근육에 포도당 흡수가 좀 많이 되게끔 한다던가, 간에서 또 이 당을 좀 저장을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막 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또 반대로 필요할 때는 꺼내서 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의 분비와 또 근육과 간과 나아가서 이 지방세포에 이 조화로운 당 대사가 잘 이루어질 때는 우리 몸에 이 당이 일정하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안 될 때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또 인슐린은 나오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당뇨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췌장이 손상된다거나 또 아니면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더 흔한 경우는 특히 요즘 젊은 환자들에서 당뇨병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런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이 세포 내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피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적절한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고, 이제 젊은 당뇨 환자에서 더 중요한 원인이고요. 내장 지방이나 지방간 등이 원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이제 원인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죠. 고탄수화물 시기, 이렇게 막 그 탄수화물이 많은 시기, 특히 정제당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런 혈당 상승이 막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 분비가 막 과다해지고, 그러면서 췌장은 지쳐가고, 또 계속해서 인슐린이 나와주니까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못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게 중요한 원인이어서 지난 시간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이 바로 또 이런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 지방은 인슐린을 이제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방세포는 그냥 이 지방을 저장하고만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방세포는 상당히 능동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 물질, 사이토카인 등 이런 게 분비되면서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런 코티졸 호르몬이 증가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전날 잠을 못 잔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다음날 공복 혈당 올라가기도 해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죠. 오늘 이제 운동과 이 체중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과 내장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방 세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능동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의 이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먹어요. 칼로리가 과도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장 간막, 장 사이사이에, 이건 이제 피하 지방과는 다르죠. 이렇게 내장 지방이 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간이 지방에도 끼게 돼서 이런 지방간, 우리가 이제 한 40대 중반 이후 되면 건강검진에서 이런 지방간에 대한 얘기를 점차 듣게 되는데요. 아까 이 간이 우리 당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간을 저장도 해주고 당일, 그다음에 또 당이 필요할 때는 적절히 꺼내서 쓰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의 핵심인데, 이런 지방간이 자꾸 생기게 된다. 간에 지방이 집착되게 되면은 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이 오르는, 그러니까 결국 체중이 늘고 지방간이 생기고 당뇨가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유기적인 어떤 악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은 이렇게 유전적인 요인도 커요. 그래서 양쪽 이제 부모님이 다 당뇨인 경우 한 30%, 한쪽인 경우 15% 정도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비만이나 운동 부족, 또 스트레스, 뭐 식이 습관 이런 것들이 앞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만도 해결하는 이런 운동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운동을 해야 하느냐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제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들 제가 가장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질환이 진단되는 순간, 아, 선생님, 제가 요새 운동을 못했어요. 아니면, 아,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서보다 당뇨에서 사실 저도 운동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환자들과 많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고지혈증과 고혈압에서는 어떤 나중에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는 그런 합병증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좀 더 강조를 하고, 이 당뇨에 있어서는 운동이라는 게 조금 더 치료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워낙 저명한 잡지죠. 그래서 학술지 자마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이제 메타 분석인데,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운동에 의한 당화혈색소와 체질량 지수의 변화를 본 한 8주 이상의 연구들을 이제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운동군에서 확실히 당화혈색소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2, 3개월 동안의 내 평균 당 조절 수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효과는 우리가 체중을 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치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 효과라는 거는 내가 오늘 먹은 당을 내가 좀 나가서 걸어서 그것을 해결했다, 그게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운동 효과는 일단 인슐린 감수성 증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오늘 계속 끝까지 말씀드린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면 당뇨가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주요 원인이라서 이 운동이 이런 효과를 갖고 온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또 체중을 뭐 빼면 더 좋고 체중을 유지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운동에서 체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근육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고지혈증, 지질 개선 효과가 있고 또 혈압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당뇨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합병증은 심혈관계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우리 운동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이 단순히 혈당 조금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만약에 이 혈중 내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그걸 또 많이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근육으로 빨리빨리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글루트포 단백질이라는 게 근육 세포막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인슐린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열리면서 빨리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발현을 증가시켜 주는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근육이 수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병 상태와 관계없이 이런 포도당의 세포 내 흡수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죠. 그런 걸 하면 인슐린 신호 전달이 더 증가되고, 또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 아까 근육에서 많이 포도당을 써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혈중 포도당 흡수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대사와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그런 단백질의 발현이나 작용이 증가를 하게 돼서 이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당 조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체중 관리와 근육 증가죠. 이 체중 감소에서 특히 내장 지방 감소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너무 보기 싫은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그래서 내장 지방이나 이제 지방간이 아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도움을 주고, 그래서 근육량이 만약에 10%가 증가한다,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14% 감소하고 당뇨 유병률은 23% 감소하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당뇨에 있어서는 정말 그냥 혈당 조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굉장한 치료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 지질 개선과 혈압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거. 그러니까 당뇨의 관리에 있어서는 혈압도 중요하고
고지혈도 중요하고 또 당 자체 수치도 중요하고 굉장히 종합적인 관리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합병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공복당이 한 100에서 125 정도고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사실 요새 건강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예전보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해달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환자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당뇨 전 단계가 당뇨병으로 진행을 하느냐를 본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이제 다칭 연구라고 해서 이제 란셋에 실린 내용이고, 이것의 결국 내용을 보면 이제 생활 습관을 한 사람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이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얼마나 진행을 하는지를 본 건데, 한 6년 이상 생활요법을 지속을 하니까, 특히 운동요법을 했더니 당뇨 진행이 한 46%, 거의 50% 정도 감소했다라는 굉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 전 단계, 지금 들으시면서도 나도 당뇨 전 단계라고 나왔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유병률을 보면 저도 요걸 좀 놀랬는데, 이 가장 최근에 나온 그런 팩트시트를 보면 30세 이상 성인에서 10명 중 4명, 40%예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 전 단계, 65세 이상이 가면 2명 중에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많은데, 이 환자들이 다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 식이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운동이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요거는 당뇨병 진료 지침, 대한당뇨병학회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이죠. 이게 뭐 둘 중에 뭐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둘 다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강도 이상으로 적어도 3일 이상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하고,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최소화하고 한 번에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군, 간단하군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지킨다는 게 되게 어렵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유산소 운동 뭐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일단 걷기 운동이겠죠? 네. 그래서 걷기 운동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 외에 저는 자전거도 사실 많이 권합니다. 특히, 이렇게 한 6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제가 실외 자전거 타시지 말라 그래요. 많이들 다쳐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자전거 타는 거 많이 권장하고요. 실내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허벅지 근력 운동도 같이 되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는 되게 적절한 유산소 운동이 될 것 같고요. 좀 고령이신 분한테는 많이 권장하는 게 수영이에요. 수영이 이제 우리가 걷기나 뭐 자전거 이런 거에 비해서 허리나 무릎 같은 관절에 부담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정말 80대까지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았다, 수영을 빨리 배워서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해보시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요런 이제 3가지 유산소 운동을 많이 선택을 하실 텐데, 자, 그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일할 때 진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운동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생활 지침에서도 보셨지만, 걸어 다니고 오래 앉아있지 않는 거는 기본이고요. 내가 당뇨인으로서 정말 당 조절을 위해서 혹은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좀 걸어 다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할 때의 원칙은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150분 이상 쉽지 않아요. 이게 30분 하면 5일 해야 되고요, 한 5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한다? 그래도 주 3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해봐도 이 주 3회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하라고 돼 있어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이것을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그 다음에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도록 해요. 이것은 이제 그냥 정한 건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최대 심박수의 한 50에서 70%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대 심박수가 이제 뭐 간단하게 구하면 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건데, 그러니까 한 60세 정도면 90에서 110회 정도의 그런
맥박이 뛰도록 분당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차죠. 당연히 숨차고 좀 땀도 나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데 노래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해야 유산소 운동이 되는 거지, 그냥 슬렁슬렁 걸어 다닌다, 아니면 내가 일할 때 걸어 다닌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걷기라는 거는 뭐냐면 한 시속 5에서 6km예요. 저도 보통 6 정도에 놓고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한데 정말 이렇게 아주 뭐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요. 이게 이제 왜 제가 걷기 운동을 자꾸 실내 헬스장 가서 하시라고 하냐면, 내가 그냥 공원에서 걷는다, 예, 뭐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걷는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내 걷기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빨리 걷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시속 15km 이상 정도 가야 내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강도를 체크하시려면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거, 아니면 수영이나 조깅 같은 거, 결국 하고 나면 속옷이 좀 땀에 젖을 정도의 운동을 한 게 내가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그냥 슬렁슬렁 걷고 있어요. 내가 밥 먹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다, 이게 걷기 운동이 아닙니다. 내가 당뇨인으로서 걷기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이 될 만큼 한다, 이러면 이 오른쪽의 여성분처럼 굉장히 맹렬하게 빠르게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에 150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또 주 3회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베티스 케어라는 데서 나온 이제 아메리칸 다이아베티스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러니까 미국 당뇨병협회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1회 시행했을 때 보통 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이 인슐린 감수성과 혈당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과가 계속 이어져야겠죠. 예, 이게 한번 효과가 있다가 또 뚝 떨어지고 다시 효과가 있고 아니라 일상에서 쭉 이어지려면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일 이상 쉬지 않고 주 3회 운동을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당 최소 150분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하는 게 힘들면 한 회당 시간을 늘려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뭐 50분을 3번 하겠다, 75분 2번 하겠다, 이런 식으로 150분을 한번 맞춰보세요. 왜냐하면 중능도의 운동이 한 번에 이루어지든 여러 번에 나눠서 이루어지든 총 지속 시간이 같다면 그 효과는 비슷하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좀 한 번에 몰아서 주말에라도 해보자, 이렇게 자꾸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뭐 1시간 동안 운동한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너무 바쁘고 퇴근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번 1시간 운동하는 거랑 또 하루에 3번 15분씩, 되게 짧은 시간이죠. 사실 우리가 점심 먹고 잠깐 뭐 핸드폰 보는 시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하루에 3번 15분과 하루에 한 번 1시간을 비교해 본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 하루에 3번 15분이 더 운동, 당뇨에는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거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짧게 자주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요. 일단 생활 패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뭐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뭐 늦게 퇴근을 하시는지, 정말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긴지, 식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점심 시간에 좀 여유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많이 의논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고 한번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강조드린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요. 결국 이제 간에서도 이제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근육에서 더 많이 써준다, 그러면은 혈당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런 당대사, 또 인슐린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 작용이 증가해서 인슐린에 대한 그 근육의 반응이 되게 좋아져요. 예,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방을 주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내장 지방 감소, 체중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이런 내장 지방을 감소시켜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이 이렇게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있으면 우리 근력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근력 운동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근력 운동은 이제 뭐 물론 헬스장 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기구를 사용해서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는 게 근력 운동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뭐 헬스장 근처에 없다. 나는 그렇게 PT 받을 여유가 없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아예 근력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운동 하세요? 그럼 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근력 운동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렇게 아령을 갖고 할 수 있는 운동들도 다 근력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무런 집에 도구가 없다. 그러면 내 몸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핑계는 없어요. 운동을 어떻게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근력 운동을 그럼 왜 해야 되느냐? 근력인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뭐 신체를 이용하던 기계를 이용하던 기구를 이용하던 이제 무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고 이렇게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높아지죠. 우리가 그 여성분들 이제 완경 이후에 여성분들은 선생님, 진짜 내가 옛날보다 안 먹는데 체중이 너무 늘어요. 정말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뭐 적어오시라 그러면 정말 먹는 거를 조심을 하시는데도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이 기초대사량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근육이 좀 없어요. 예, 마른 분들 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게 되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근육량이 늘어난다? 그럼 이런 기본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하루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게 높아지니까 하루에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덜 찐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근육합성이 자극돼서 근육 손실을 억제. 그러니까 사실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노년에서는 근육 손실이 안 되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효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 손실을 억제해서 우리 골밀도 높이는 거. 우리 골다공증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질환이 생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넘어져서 이 뼈가 부러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또 되고 근력의 증가 자체가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체력 향상을 위해서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나 당뇨병에 좋은 이유는 근육 자체가 포도당을 또 저장하고 써주고 이렇게 소비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이제 탄수화물이 근육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막 써줘요. 그러면은 이제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를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 허벅지 근육이 뭐 많게 보면은 온몸 근육의 막 3분의 2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봐도 이 배가 나와도 이 허벅지 근육이 되게 튼튼한 분들은 당 조절이 좀 잘 돼요. 근데 이게 좀 마른 근육이 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 조절이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이런 근육의 양이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늘 먹은 거, 어제 먹은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선생님 어제 제가 뭘 감을 먹고 왔는데요. 뭐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먹어서 짜장면을 먹어서 이러거든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온 포도당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글루포 단백질이라는 걸 발현이 좋아져서 이제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가 강화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이랑 함께. 그래서 당뇨병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아까 유산소 운동 우리가 그냥 오늘은 좀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서 좀 걷겠어. 뭐 오늘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좀 걷겠어. 그게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력 운동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이 없다면 주 2회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그래서 최대 중량의 50에서 80%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헬스 트레이너를 만나서 내 운동 강도를 상의하고 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한 10번 정도를 한 세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뭐 대근육,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합니다. 뭐 허벅지 운동을 하겠다. 등 운동을 하겠다,
뭐 팔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어깨 운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근육의 운동을 할지를 정하고 그것을 한 세트에 10개 정도로 반복을 하는데요. 이런 최대 중량의 50에서 80% 정도의 강도라는 거는 10개를 하고 났을 때 힘들어야 돼요. 예. 만약에 내가 10개를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 강도가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내 체력도 다르고 운동 스킬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개를 3세트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 3세트에서는 한 5개부터는 막 너무너무 괴로워야 돼요. 예, 옆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이상 10개를 채우기 어려운 그 정도 강도가 바로 요 강도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강도의 운동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한 세트에 한 10번에서 15번. 처음에는 한 세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차차차 증가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로 그 큰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아까 그래야지 이제 당 소모를 많이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커야.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전체 근육을 봤을 때 상체가 한 30% 그리고 하체의 한 70%의 근육이 분포를 하고 있고 특히 허벅지가 여기서 한 4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허벅지의 운동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체의 주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헬스가 시간이 없어요. 다 핑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스쿼트 운동인 것 같아요. 뭐,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근력 운동이라는 게 너무 먼 일 같거든요. 예, 정말 헬스장 가서만 하거나, 뭐 젊었을 때부터 하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스쿼트 운동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내에 우리가 막 그런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몸에 좋은 거,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찾아보는 유튜브 말고 이런 운동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유튜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특히 운동 치료사분들 이런 분들이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고 좀 스쿼트나 런지 같은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뭐 일단 도구가 필요 없고요. 스쿼트 운동이나 런지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 허벅지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몸이 앞으로 쏠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운동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스쿼트 같은 게 어렵다면은 이제 벽에다가 대고 좀 먼저 시작을 해보시라고 해요. 처음에 한 5개 정도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점 하시다 보면은 뭐 30개, 40개 그렇게도 하고 오시고 제가 한 10분 정도한테 얘기를 했을 때 한 명 정도 들으실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들으세요. 얘기를 해도.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정말 이걸 시작하셔서 지금 계속 내가 하루에 20개, 30개씩 늘려가고 하고 있다 이런 분들 보는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저는 안색도 보고 이 다리 근육을 되게 많이 봐요. 다리 두께가 가늘어지지 않는지. 근데 정말 스쿼트 열심히 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내가 좀 더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런 아령이나 캐틀볼 같은 거 약간의 무게를 더하는 거. 제가 아까 10번 했을 때 좀 힘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정도 강도까지 한번 올려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가 헬스장 갈 시간이 없고 근처 헬스장 갈 공간이 없다. 뭐 그런 건 핑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령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 같은 거 그냥 벽에다가 발을 대고 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복근 운동 같은 거 해보고 또 팔굽혀펴기 같은 거. 근데 이제 남자분들이 팔굽혀펴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다가 어깨가 많이 다치시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권하는 거는 저는 필라테스예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적절한 PT를 받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보통 좀 너무 과하게 돼요. 예, 이게 연세 드신 분들한테 특히 너무 운동이 과하게 되고 그래서 근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단순 유연성 운동이 아니라 기구 같은 거 이용해서 등 근육 운동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 코어 힘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코어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 한번 꼭 주 2회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같이 가야지 뭐가 더 좋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운동을 이제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또 언제 운동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복 운동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식후 운동 같은 거 막 나눠져 있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에 당이 확실히 오르게 돼 한두 시간대. 예, 떨어지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요때 운동이 딱 들어가면 좋겠죠.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후 한두 시간 내에 우리가 누워서 뭐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가서 좀 한 30분 정도라도 빠르게 걷는다 하시면 정말 혈당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다가 이제 한번 나가서 걷고 와서 혈당 찍어봤는데 되게 조절이 잘 되는 거 보고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식후 한두 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좋고요. 이 식후 운동은 음식 섭취로 만들어진 칼로리도 소모해 주지만 또 이 근육의 혈액순환을 높여서 인슐린이 근육 내로 잘 들어오게 작용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뇨인에서는 공복보다는 식후 운동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물어보세요. 좀 유산소 운동, 뭐 근력 운동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들 하세요. 사실 둘 다 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당뇨에 있어서 체중 관리는 굉장히 당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체중이 과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내장 지방 늘어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당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적정 체중 표준 체중에는 도달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훨씬 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칼로리 소모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메인으로 하다가 내가 이제 표준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차차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운동 패턴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왜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운동을 할 때 당연히 주의사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시면 저혈당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혈당이라는 게 이제 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좀 땀이 처음에 막 식은땀이 나고 좀 이렇게 떨려요. 그리고 막 초조하고 좀 화도 나고 예, 막 그러면서 이렇게 두근두근 맥박도 빨라지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아예 의식소실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 뭐 특히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시라고 하는데 이제 운동 전에 혈당을 가끔씩 측정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mg/dL 아래다, 100이 안 된다. 그러면은 좀 죄송해요.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운동 이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식후에 이제 운동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때는 미리 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등산을 막 가시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긴 운동에는 미리 영양 섭취가 중요하고 만약에 내 운동을 하는데 자주 저혈당이 발생한다.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약이나 인슐린 강도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또 내가 너무 운동을 한 번에 고강도로 하는 건 아닌지 시간이 너무 긴 건 아닌지 해봐야 돼요. 고혈당보다 어떻게 보면 저혈당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이 오는 것에는 대비를 해야 되고요.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환자분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여름철 더운 날씨나 아주 추운 겨울에 산행하는 것은 정말 못하게 합니다. 네. 특히 여름에 탈수도 되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혈당에도 쉽게 빠질 수 있고 장기간의 운동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행 같은 거는 좋은 계절에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뭐 좀 유행처럼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일단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내가 공복에 운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 재봤더니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공복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슐린 대신에 혈당을 오히려 올리는 반대작용을 하는 글루카곤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거나 또 과도하게 운동을 했을 때 이런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혈당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복 유산소 운동이 좋은 건 아니고요. 특히나 새벽 운동에 하면 이제 심혈관계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공복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나친 고혈당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막 혈당이 이제 처음 진단이 되면은 당뇨가 진단이 되면은 다들 되게 의욕에 넘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무섭죠. 사실 당뇨라는 병이 진단이 되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너무 심한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혈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당뇨가 처음 진단이 됐을 때는 내가 좀 오히려 식이요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약에 혹은 인슐린에 이런 치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혈당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이제 키토산혈증이나 뭐 급성 이런 고혈당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정말 심하면 의식 소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높은 고혈당 상태에서 운동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운동 전에 이제 저혈당 방지로도 혈당을 체크하지만 만약에 운동 전에 체크했는데 혈당이 한 250에서 350 정도다. 그러면 고강도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350 이상이면 조금 혈당이 내려간 다음에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운동 전에 우리가 매번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좀 측정해서 당 체크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 합병증 있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심한 망막병증, 좀 많이 이제 진행된 단계에서 물론 생기기 흔한 건 아닌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아주 고강도의 운동, 특히나 막 아주 고강도 웨이트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시고 그럴 때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 위험 너무 높고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운동 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심혈관 질환, 이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으로 스텐트 삽입하셨거나 위험이 아주 높은 분들은 고강도 운동은 피하셔야 돼요. 또 당뇨의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런 말초신경병증, 그러니까 이 손끝, 발끝으로 오는데 또 발로도 많이 오죠. 그리고 발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너무 막 운동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보면 진짜 하루에 막 3시간씩 걷는다는 분도 있어요. 당뇨가 너무 두렵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체중 부하가 많은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당뇨 합병증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운동이나 이런 시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다 뭐 약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약 못 줄여요? 뭐 이거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관심이 없다고도 하시지만 별로 안 하세요. 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그렇게 확인하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뭐 요새는 추워서 좀 덜 하시지만 이 맨발 걷기예요. 맨발 걷기가 뭐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요. 이 당뇨 환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합병증이 당뇨발이거든요. 발에 상처도 잘 나고 또 감각이 무뎌지고 하면서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을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당뇨발이 있을 수 있는 당뇨 환자가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한다? 감염의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신발을 안 신고 운동을 한다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운동화가 가격대가 높은 운동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가격대가 높으냐? 뭐 이게 예뻐서 뭐 유명한 상표여서가 꼭 아니라 그만큼 이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많이 걸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걸어도 피로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체중 부하를 줄여주는 쿠션이 없이 그냥 맨발로 운동을 하면은 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게 발목 질환, 발바닥 질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은 또 과체중의 환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중 부담이 높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맨발 걷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료실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단백질을 안 먹어요. 네, 그럼 제가 그래요. 뭐에서 65세 이상이신 분한테 특히 20대들도 근육 만들려고 운동하고 하면서 닭가슴살 먹고 뭐 단백질 파우더 먹고 그러는데 지금 연세에서 단백질을 안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단백질 섭취는 안 하고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어떻게 보면 소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기름기가 없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계란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우유 이런 동물성 단백질, 물론 또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섭취를 해서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특히나 더 근육이 잘 뭔가 재료가 있어야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 꼭 잊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당뇨 환자에게서 운동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요. 이게 치료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중심적인 치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내가 뭐 어쩌다가 당이 좀 높은 날 하고, 혈당 체크했는데 높아서 낮아서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전에 나의 상태, 주의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치의와 굉장히 솔직하게 토론을 하셔서 적절한 운동을 찾으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이 좋을까, 근력 운동이 좋을까, 무슨 운동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든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걷기부터 시작해서 차차차 근력 운동도 같이 해보는 이제 그런 코스를 밟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혈당 조심하시고 단백질 섭취 신경 쓰셔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당뇨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내용 말씀드렸고요. 질문 해주신 것들 몇 가지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님, 원장님, 저는 57세 여성인데 당뇨 전 단계가 4, 5년쯤 되셨다 그래요. 당화혈색소 6.0, 식후가 200 넘을 때도 있고 식후 1시간에 200 정도도 나오고 굉장히 열심히 관리를 하시네요. 체크를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공복은 100도 나오고 130도 나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경우는 약 처방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돼야 되나요? 일단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식후가 가끔 넘는다 이런 거는 식사 종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면류를 많이 먹거나 그럴 땐 정말 200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복당, 식후당, 뭐 당화혈색소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될 때까지 꼭 기다렸다 약 처방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당화혈색소가 6.0 정도에서 이렇게 가끔 넘는다 하면은 그 체크를 했을 때 그 넘는 음식을 좀 조심을 해보세요. 예. 그냥 내가 당뇨가 됐나? 뭐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 음식을 좀 줄여보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운동만 조금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약 안 드시고도 당화혈색소 6.5 아래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서희님, 당뇨병 환자에게 술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술은 결국에 당분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많이 환자분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제로 음료는 정말 제로 칼로리인데요. 제로 소주는 제로 칼로리 아니거든요. 술 자체에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측면에서도 안 좋고 이제 술을 당연히 이제 많이 먹게 되면은 심혈관계 부담이 늘어나죠. 예. 그래서 체중 관리에도 안 좋고 심혈관계 부담도 늘어나니까 당뇨병 환자는 최대한 절주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엔젤님,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식후 1시간에 200 넘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느냐에 대해 뭐 흔하지는 않은데요. 어떤 음식을 아까 말씀 정말 짜장면 한 그릇 다 먹었다 이러면은 200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뇨 한 번 음식을 먹은 것 같고 당뇨가 아니다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둘 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당뇨병 예방 효과적인 운동 시간대.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1시간 정도 있다. 우리 그때 누워있기 쉽잖아요. 그럴 때 나가서 운동하시면 당 조절도 잘 되고 또 잠 오는데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수면을 잘해야 당 유지가 잘 되거든요. 당 조절 잘 하시던 분들이 안 된다 그럼 전날 잠 못 주무신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버블님, 선생님, 식욕이 늘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식욕 떨어지는 비법이 있을까요? 이건 뭐 우리 모두의 평생에 지속되는 고민이 아닐까요? 식욕은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환자들 늘 그러거든요. 밥이 달 때 살이 찐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욕이 늘어날 때 보면은 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과자도 있겠지만 어떤 라면 같은 게 땡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흰밥 같은 거에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이 땡기는 경우가 많지 식욕이 늘 때 막 고기 같은 거부터 먹고 이런 분들 잘 없거든요. 막 식욕이 느는데 막 야채 많이 먹고 이런 분 못 봤잖아요. 대부분 떡볶이, 라면, 밥, 면 이런 거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보세요. 예,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 하얀 탄수화물 있잖아요. 하얀 밀가루, 하얀 밥, 하얀 파스타 이런 거를 많이 줄이면 결국에 식욕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음식을 지금 좀 많이 먹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흰둥이와 푸드리님. 네, 운동과 식이요법 적절히 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쉽지 않으시다고요. 식이와 운동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식이랑 운동 다 중요한 건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유산소랑 근력 뭐가 더 중요한가 꼭 물어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일단 식이요법을 더 먼저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이 식욕이 늘어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뇨를 내가 처음 진단을 받았고 생활요법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 체중을 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요법을 먼저 해서 좀 체중을 많이 빼놓고 탄수화물에 대한 그런 중독성을 좀 내려놓고 좀 몸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운동하시라 그래요. 그게 훨씬 더 운동도 재밌고 할 맛이 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식이에 좀 집중을 하시고 체중을 관리를 하면서 운동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리스님, 당뇨 진단받고 샐러드만 먹고 밥은 현미 기름에서 종이컵 한 컵 드시고 있대요. 많이 배고프실 것 같은데 운동 꼭 해야 되나요? 보폭이 짧고 걸음이 느려서 1시간을 걸어도 칼로리 소모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1시간 걸었다고 해서 칼로리 소모를 따지면 굉장히 허무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운동의 효과라는 게 막 혈당이 얼마 떨어지느냐, 뭐 혈압이 얼마 떨어지느냐, 뭐 이런 칼로리 소모가 얼마 되느냐 이것만 보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심폐기능 향상도 있고 이제 그런 효과들, 근력 향상도 있고 이런 효과들을 다 보고서 운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되게 전형적이에요. 저희 환자분들도 이 당뇨가 딱 진단이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당뇨가 안타깝지만 이제 이게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거기서 평생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내가 약을 먹어서 당뇨 환자고 약을 안 먹는 단계가 되면 당뇨 환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화의 색소를 예를 들자면 6.5 아래로 잘 유지를 하는데 그게 당뇨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이요법, 뭐 운동요법으로 조절이 잘 되는 당뇨 환자라고 오히려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서 그것만으로 당화의 색소가 조절이 안 되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는 진단받은 순간부터 내가 계속 혈당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6개월 내가 반짝 한다고 해서 나 이제 당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단도 운동도 내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돼요. 평생 이 샐러드에다가 현미기를 종이컵 한 컵 먹고 사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월을 막 하고 갑자기 또 이제 확 드시고 와요. 얼마나 그 욕구가 억제가 돼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몸무게가 뛰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그냥 일정하게 좀 이제 서서히 감소를 하면 좋은데 굉장히 들쭉날쭉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식단은 운동은커녕 일상생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기름기 없는 고기도 드시고 두부도 먹고 계란도 먹고 밥도 양을 조금 늘리고 해서 내가 앞으로 요렇게 먹으면 되겠다라는 식단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혈당 체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내가 요만큼을 요런 종류를 이런 양을 먹었더니 당이 이런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게 환자 입장에 정말 실감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식사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박경희님께서 식후 커피가 당뇨에 정말 안 좋은가요? 뭐 커피, 카페인은 사실 뭐 좋냐 안 좋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 고혈압이든 고지혈이든 당뇨 환자분들이든 그냥 하루에 한 잔 해서 많으면 2잔 정도 드시는 거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설명을 드려요. 예, 더 나쁜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흡연 안 하고 술 안 하고 하는데 커피마저 먹지 말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식후 커피를 믹스 커피를 드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믹스 커피는 당분도 너무 많고 또 유지방도 많기 때문에 커피는 만약에 식후에 먹는다 당연히 괜찮은데 아메리카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기님께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심한 유산소 운동을 하네요. 중강도 유산소 근력을 신경 써야겠어요 하셨어요. 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거의 운동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를 좀 올려서 해야 되고 시간도 지켜 내가 운동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런 환자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일할 때 많이 걸으니까 전 이거 운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1시간, 2시간 걸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운동을 너무 이렇게 걷기 심플하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섞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뇨병, 고혈압이 있는데 혹시 저한테도 유전 확률이 높은가요? 네, 안타깝지만 이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을 보면 정말 유전적인 요소가 많구나라고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이 수치가 높고 해서 약 드시게 되고 이러면 처방하는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양친이 다 있으면 30% 정도고요. 고혈압의 경우에는 양친 다 고혈압이다 한 50%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유전적인 게 많다는 거를 일단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체중 관리나 이런 생활요법에 신경을 미리 쓰기 때문에 최대한 또 늦출 수 있죠, 발현을. 예, 그래서 좀 더 생활요법을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식후혈당이 많이 오를 때 운동하고 혈당 체크 바로 하면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데 시간 지나 왜 혈당이 다시 올라요? 우리 몸이, 아까 그 정상 당 패턴 보셨죠? 보면 당이 쭉쭉쭉 떨어지는 애 아니잖아요. 당은 그냥 내가 먹은 것만을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내가 먹어서 올라요. 그럼 그걸 또 떨어뜨려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밥을 제때 못 먹을 때도 있죠. 그럼 다시 내 몸에 저장돼 있던 당을 꺼내서 씁니다. 그런 식으로 혈액이 일정하게 당이 유지가 돼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운동한 거 이런 거에서만 당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간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게 지방간이 심한 분들이 당 조절이 안 되는 게 운동하고 먹는 거 상관없이도 조절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혈당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이제 그게 얼마나 큰 폭으로 올라가느냐, 예, 이제 그런 게 당뇨인가 정상인가의 차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해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